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바르트 뭉크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을 심리회화의 선구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뭉크의 삶과 예술 세계,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뭉크의 그런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과 작품들을 그 분야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역동과 정신병리, 핵심 사상, 요약,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뭉크의 삶과 예술 세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예술 치료, 미술 치료라고 하는 게 정신과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 분석학과 예술 치료, 여기에서 보면 정신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그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에 가깝게 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꿈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을 거의 비슷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면을 의식화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에서 예술 치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심리학 중에 하나가 유형의 분석 심리학이죠. 여기에서도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동양화, 서양화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양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적 전일의 경지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양화라고 하는 게 우선 정신의 전체성, 하나의 경지를 구현하는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창조 작업 자체가 치유적이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감상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의 치유적인 기능인데요. 근대 서양 미술은 표현을 이제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내용이 표현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이 가까워지는 하나에 가깝게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인 점은 전체성의 체험을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술 치료, 미술 치료가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미술 치료 또는 예술이 어떻게 이제 정신 치료에 관련이 되는가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뭉크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인데요. 태어나기는 노르웨이의 레텐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에클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슬로 근교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뭉크는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어요. 피터 크리스찬 뭉크라고 그래가지고 군의관을 했는데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20년 동안 뭐 재혼하지 않고 거의 독신 생활을 상당히 우울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결핵으로 뭉크가 5살 때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뭉크가 14살 때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저 당시에는 이제 결핵이 제대로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사별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술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남동생이 있었는데 30세 때 또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요. 또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런 그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앓고 있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이모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 이모도 나중에 이제 또 묵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가까운 그 형제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상당히 우울한 상태에 있고, 또 케어해주던 이모도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사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 있던 여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불안, 우울, 두려움 이런 게 있었고, 또 질병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도 이제 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습작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왕립 드로잉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술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때 이제 첫 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19살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요게 이제 이때 자화상을 시작으로 해서 일생 동안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크리스탄 크로스라는 사람이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20세 때는 타우로프의 야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세 때는 한스 예거라는 사람 중심의 진보적인 문인 화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 그룹과 친분 관계를 갖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이 한스 예거라는, 그때 굉장히 좀 가깝게 하던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22세 때 이제 안트베르벤 만국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그린 그림으로는 검은 옷을 입은 엥겔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저 병든 아이, 우측에 있는 그림이 병든 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주변에서 결핵으로 죽고, 누나도 죽고 몸이 돌아가시고 하는, 이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회가 있으면 자꾸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남겨야 되죠. 근데 이제 저 그림이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그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리에 가서 3주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뭉크가 속해 있던 그 노르웨이 화단은 크게 이제 3가지 화풍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영향, 디셀도르프 아카데미로 유학한 사람들이 귀국하고 나서 독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한 학파는 프랑스의 영향입니다. 근데 에릭 웨렌스키 올드라는 사람과 타우로프라는 사람이 주가 되는 이런 건데, 프랑스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학파가 또 있었고, 또 노르웨이 전통주의 사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학파, 프랑스의 인상주의, 노르웨이 사실주의, 이런 게 3개의 학파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파리에서는 2차례 가게 됩니다. 26세에서 29세 때 머문 적이 있었고, 다시 왔다가 그 후에 다시 33세에서 34세 2차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서 파리의 그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가게 된 건 정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옹 보나 스쿨에 가서 인체 데스형을 하는 이런 공부하게 되고요. 아카데미즘, 인상주의, 종합주의, 이제 이런 거에 전시회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뭐 세라라든지 고호, 고갱, 모네, 르누아르, 고야, 렘블란트, 베라스케스 같은 시대도 있고 다른
다른 시대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 칼 요한 거리의 음악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만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주의 영향을 받고 또 생클루에 거주하면서 철학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철학적 사유와 그림하고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칼 요한 거리의 봄날이란 그림입니다. 26세 때 그린 그림이고 아래쪽에도 라파에트 가라는 그림인데 그것도 26세 때 같은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특히 또 이제 프랑스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림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899년, 96년 33세 때 파리의 앙데팡당 거기에 열점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되고요. 또 스트린트베리 이런 상징주의 작가들하고 교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35세 때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말하자면 뭉크가 세 번째 만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만난 여인은 하이베르크 밀로 탈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하이베르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밀로 타로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인데 아마 어머니 같은 그런 그 감정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나이도 좀 많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다그니 유엘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친구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서 다 이제 실패를 하고 헤어지게 되고 세 번째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사귀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저 사진이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를 이제 베를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9세 때 이제 베를린 스캔들 이런 말이 있는데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뭉크의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나눠졌어요. 그냥 굉장히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굉장히 비판하는 그룹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오래 지속이 못 되고 오히려 좀 거부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7일 만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베를린 스캔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그 해는 뭉크의 화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온 해이긴 하는데 과거의 어떤 전통주의라든지 인상주의, 프랑스의 그 인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 시기부터는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는 시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베를린의 또 분리파가 결성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누이 엥겔이라는 그림이 이제 고해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절규란 그림이죠, 그죠? 아마 이 그림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그림이죠. 절규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긴 한데 그 뭉크 자신의 어떤 공포증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키엘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이라는 이런 그 철학 서적이 출판이 되면서 뭉크가 그걸 읽으면서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안 그래도 굉장히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돈나, 흡혈귀, 자기의 그런 어떤 여성 관계에서의 좌절 이런 게 이제 그림으로 좀 발표되기도 하고 또 그 93년 12월에 다시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갔습니다. 이 첫 번째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가졌을 때는 창반 양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됐는데 이때 전시회를 가졌을 때는 수용이 된 상태였어요.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가 와서 뭉크가 완전히 수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뭉크에 대한 연구서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스타니슬라프 푸지셰프스키라는 사람이 뭉크에 대한 연구서를 뭉크의 작품에 대한 첫 연구서가 뭉크가 31살 때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그니 유엘 그 두 번째 여인이 모델입니다.
자기 친구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한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저게 이제 마돈나라는 그 그림의 모델이 됐고요. 또 흡혈귀, 저건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면이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 개인 생활에서의 여인들하고의 관계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돼지 성숙의 시기라고 하는데 베를린에 있으면서 진보주의자들하고의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검은 돼지라는 건 그 모이던 집이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이름이 검은 돼지였던가 봐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모인 파를 검은 돼지파 비슷하게 막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악도 듣고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게 좀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 작가, 극작가, 화가, 조각평론가 아주 다양한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술도 마시면서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32세 때 담배를 든 자화상 그려가지고 위에 그림이고 아래는 이제 키스라는 그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는 이제 위기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대개 이제 뭉크가 35에서 45세 사이가 될 때까지를 위기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그 뭉크의 미래와 예술이라는 책을 안과의사가 뭉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스린데 박사가 이런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귀던 루라 라르센과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총을 맞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좀 실증이 나가지고 루라 라르센이라는 여자하고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거리를 뒀는데 루라 라르센이 굉장한 애착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겠다 이래가지고 권총을 들고 있는데 이제 찾아갔는데 그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다가 자기 손에 뭉크가 손에 권총을 맞게 됩니다. 이도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죠, 그렇죠? 그리고 고해도 또 자화상을 남깁니다. 저기 지옥에서의 자화상, 위에 그림이 지옥에서의 자화상입니다. 밑에는 린데 박사의 내 아들, 자기를 도와준 그 박사의 아들들을 모델로 해서 저런 그림을 남깁니다. 40세 들어와서도 또 자화상, 붓을 든 자화상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남기고 또 아래 그림은 니체를 모델로 해가지고 프리드 니체를 그림을 남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정신질환에 앓게 되는데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2세 때 독일 튜링겐 엘레르스부르크라는 데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쭉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이때는 아주 좀 본격적으로 그 질환이 진행이 돼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세 때는 마라의 죽음인데요. 이건 아마 저기 프랑스 그 혁명 당시에 자코뱅당하고 지롱당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갈등 때문에 마라라는 그 지도자가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저런 그림을 남겼고 45세 때는 코펜하겐의 야콥슨 박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게 돼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좀 복잡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뭉크의 어떤 그런 그 미술에 대한 업적을 가지고 노르웨이 왕실에서는 성울라프 기사 자귀를 수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3단계라는 이런 그림을 또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는 이제 귀향 전성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뭉크는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았고. 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거 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갈등도 겪고 이러면서 미술가로서 이제 성공을 하고 외국에서 성공한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946세 때 알파 오메가 이런 그림도 남기고
코펜하겐에서의 자화상,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아니아 대학에서 대학 벽화도 그리고 또 오슬로 대학이 아마 그 창립 100주년이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그 100주년 기념 그 대학 안에 그 100주년 기념 벽화를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가 이제 조금 멀리서 본 거고 아래쪽은 그림만 좀 확대한 건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 이런 걸 이제 벽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는 거의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행사를 문구가 또 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으로 좀 되돌아가서 농경 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런 그림들을 남기게 되는데, 요 그림은 퇴근하는 노동자들, 일을 하는 사람들, 자연하고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자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걸 주제로 해서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양배추밭 밭의 남자, 쟁기질, 말 2마리를 가지고 또 사투, 이런 그림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뭉크에 대한 연구서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별로 이렇게 쭉 뭉크 연구서를 남겼어요.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죠? 되게 이제 연구서 그러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생애 전체를 보면서 남기는 이런 연구소가 일반적인 연구소인데, 뭉크의 경우는 살아있을 때도 여러 작가들이 그런 그 연구소를 남겼습니다. 크루트 글라즈라는 사람이 뭉크 연구소를 뭉크가 54세 때 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세 중반에 들었으면서는 생애 프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에 이제 걸어온 과정을 그림으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쭉 연결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화상 57, 8세 때도 내적 혼란에 빠진 자화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그 모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일생 동안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 가서는 에킬리,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59세부터 71세까지 거의 12년 동안은 바깥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세 때 위에 그림이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자연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그림 전체가 굉장히 어둡죠, 그죠? 아마 우울한 그런 뭉크의 그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자화상이 있죠, 그죠? 61세 때 밤의 방랑자 자화상이라는, 방랑하면서 자화상을 남기고 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예 운동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그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62세 때는 보헤미안의 결혼식이라는 그런 그림을 남기고, 또 63세 때는 여동생,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동생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트를 든 자화상이라는 자화상을 또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67세 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쭉 도와준 이모죠, 그죠? 이모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써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동시에 70세에는 대십자 훈장을 받게 됩니다. 성울라프 대십자 훈장 수여를 받게 되고, 또 옌스키스와 플라고갱이라는 사람이 뭉크의 전기를 떴습니다. 4번째죠, 벌써, 그죠? 살아있는 동안 4번째,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고갱은 고갱의 아들입니다. 고갱의 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뭉크의 첫 전기를 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74세 때는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뭉크의 그림 82점을 압수를 해가지고 아예 퇴폐무실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전시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림을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세 때 말년에 또 자화상을 그리죠. 위에 있는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은 대구 머리가 있는 자화상이고, 위에 그림은 시계와 침대, 침대가 있고 시계가 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자화상을 이렇게 쭉 남겼습니다.
그리고 1944년 1월 달에 이제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데 아마 심혈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날 아침에 그 옛날 그 보헤미안 친구 한스 예거의 초상화를, 그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사망에 가까워가지고 그 친구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 친구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켈리 자택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회화가 거의 1000여 점이고 판화가 15,000여 점이 넘고 뭐 굉장히 다작이죠. 다작인데 아마 본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물론 뭐 일부 팔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작품을 오슬로 시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뭉크 기념관이 이렇게 나중에 기념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조각, 편지, 일체 모든 자기의 유품들을 다 시에다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